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뉴스캠프입니다. 저는 영화 서울의 봄의 조회수를 보태고 싶지도 않고 내용도 보나마나 뻔한 내용일 것 같아서 극장에서 보지 않고 VOD가 나오고 나서 집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엉망인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관객을 기만하는 엉터리 선동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역사적인 사건을 영화로 만들 때에는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거나 그렇지 않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최근의 사건들에 대해서 픽션이 가미되는 영화를 만들 때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영화 서울의 봄처럼 오랜 역사적인 사건도 아니고 많은 관련 인물들이 생존해 있는 현실 사건에 대해 마치 액션 영화처럼 마구 왜곡 선동하는 내용으로 영화를 제작하여 실존 인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건의 실제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 선동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000만 넘게 본 서울의 봄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대학 전공이 무기재료공학, 신소재공학입니다. 저는 제가 운동을 하려고 뛰어든 게 아니에요. 군부 구테타 세력이 우리 일상을 무너뜨리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학교 안마당까지 교실까지 쳐들어온 것이고 정말 무섭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버티고 싸운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서울의 봄 영화를 보았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 군인들이 하극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나라를 지키라는 군대가 어떻게 국가를 향해 총을 쏘고 나라를 유린했는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국가보다 사조직 하나이가 더 큰 이익 결사체였고 애국심은 없고 사적 욕망의 카르텔이 어떻게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지도 보았습니다. 서울의 봄 영화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자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제작사, 감독의 입장과는 달리 현실에서 영화 서울의 봄은 정치의 중심에 서 있고 민주당은 이 영화 관람을 당원 교육으로 활용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신건부 검찰 하나회라는 패러디 공세를 퍼부으며 민주당은 곧바로 영화 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을 만드는데 233억 원의 제작비가 들었다고 합니다. 12.12가 발생한 지 44년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이런 영화가 갖는 최대의 리스크는 워낙 사실과 다른 왜곡이 많다 보니 영화 속 인물들의 명예훼손 등을 문제 삼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률적 문제일 것이라고 그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비해 서울의 봄은 몇 가지 안전장치를 해두었습니다. 초반 영화 자막에 다큐멘터리가 아닌 픽션, 허구임을 분명히 했고 영화 감독은 인터뷰에서 저 스스로도 헷갈릴 정도로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보자. 멋대로 만들고 싶었다. 많은 허구가 가미된 이야기다. 등의 언급을 하면서 영화가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고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즉 꼼수를 동원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서울의 봄 감독, 제작사 대표는 영화 개봉을 전후해 꽤 많은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모든 언론 인터뷰에서 감독은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이 영화의 허구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자가 묻지 않아도 이 점을 강조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역사에 대한 기록을 샅샅이 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보고. 하지만 제가 이제 각색 작업을 하면서부터는 아예 이제 그런 실제 기록들은 다 뒤로 밀어놓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어떤 것이 역사의 기록이고 아니면 가상인 것 정도, 이제 이렇게
저 스스로도 헷갈릴 정도로 그냥 한번 재밌는 얘기를 만들어 보자. 다큐멘터리를 재현한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법정에 서서 대법원에서 큰 판결을 받았는데도 그분들은 이제 이제 신구부 세력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을 수 없다라는 논리로 이제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끼리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제가 좀 들어가서 멋대로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신 게 그 결과물이고, 그리고 진실과 이제 허구와 팩트의 비율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영화라는, 아무튼 저는 역사에서 출발했지만 제 영화는 어떻게 보면 많은 허구가 가미된 이야기고. 신군부 세력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을 수 없다는 논리로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영화감독 제멋대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소위 신군부라는 쪽에서는 성공한 쿠데타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김영삼 정권 때 초헌법적이자 위헌인 5.18 특별법으로 이 사건이 발생된 지 17, 18년이 지나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도 정치적 판결에 논란이 많지만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의 사건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예술적이고 철학적인 분석을 통한 해석으로 사실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게 영화가 창작되어야 진정한 문화예술이지 과장되게 왜곡된 허구가 가미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화 초반 자막에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아닌 픽션, 허구임을 띄우고 인터뷰에서 저 스스로도 헷갈릴 정도로 재밌게 한번 만들어보자. 멋대로 만들고 싶었다. 많은 허구가 가미된 이야기다. 라는 등의 언급으로 꼼수를 써서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현존 인물들에 대해 관련 없다라는 합리화를 한 다음에 무책임하게 마음대로 왜곡시켜 흥미를 극대화하는 잔재주를 부리는 것이 이 영화 감독의 주 특기인 것 같습니다. 영화 아수라가 그랬었고 서울의 봄에서 더욱 감독의 트릭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정치권이 달라붙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영화 그만두고 순수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술적인 영화를 창작하시기 바랍니다. 개그 콘서트가 정치 소재 다루면서 망했는데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화 속 사실들이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13일 뉴욕타임즈에 난 기사입니다. 게시자는 제프리 잭스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 방사선학과 교수라고 합니다. 제목은 Why Movie Facts Prevail, 영화 속 사실이 우세한 이유. 영화 세계와 현실 세계를 분리할 수는 없을까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그 대답은 NO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영화를 보면 심지어 역사적 사건에 관한 영화라도 사실이 아닌 사실에 의해 믿음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역사 에세이를 읽게 하고 그 에세이와 부정확하고 일치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된 영화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 영화에 사실 왜곡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후속 테스트에서 영화 속의 가짜 진실 중 3분의 1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영화 소재에서 부정확성을 모니터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영화 속의 잘못된 진실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더 컸습니다. 학생들이 영화에 몰입하면 할수록 그 기억은 더 많이 오염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는 영화의 사실과 실제 사실을 분류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은 보거나 듣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 기억의 근원, 즉 소스 메모리를 위한 우리 두뇌 시스템은 견고하지 않고 오류가 발생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기억의 근원, 즉 소스 메모리에 대한 두뇌 시스템이 견고하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확한 영화에 상당히 휘둘릴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영화를 가장 효율적인 교육과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다큐 영화 건국전쟁이 개봉되어서 그 서울의 봄을 능가하는 열풍을 일으키고 서울의 봄은 들어가 버리고 그 흔적도 없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서울의 봄이 거짓 선동하다가 들켜서 도망가 버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대결 구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건국전쟁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주 걱정이 됐는데 다행스럽게 생각되고 또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 다큐 영화로서 이례적으로 현재 100만을 돌파하였고 미국 의회 상영까지 예정되었다는 기사도 나오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를 재평가하는 여론이 커질 정도의 영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봄은 제작비가 233억이었고 건국전쟁은 2억, 3억이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건국전쟁은 별거 없다면 없는 그냥 보도 자료, 영상 자료, 그리고 인터뷰 이렇게 구성되어서 서울의 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제작비와 스케일인데, 그 차이는 건국전쟁이 돌풍을 일으키는 그 차이는 아마도 철저하게 팩트 위주로 역사적 진실을 사실 그대로 알리려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이처럼 반응이 뜨거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을 앞두고 문화전쟁에서 서울의 봄으로 인해 우려가 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었는데 일시의 반전을 일으켜 중도 외연 확장으로까지 전망되기도 합니다. 중도층의 시각에서 볼 때 그동안 이념적으로 지나치게 좌편향된 역사의식과 지나치게 폄하되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바로잡고 싶다는 의지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통해 투영되지 않았나. 거짓 선동 왜곡 영화 서울의 봄으로 위기감을 느낀 국민들에게서 건국전쟁 열기가 한층 뜨거운 것은 참으로 반가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서울의 봄의 기본 소재인 12.12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여 분명히 짚어봐야 하고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 영상에서 12.12를 자세히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 편으로 문화전쟁 2부에서 건국전쟁을 중심으로 한 국부나 다름없는 이승만 대통령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의 봄 기본 소재인 12.12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의 소재인 12.12 사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정승화는 특별한 언급이 없이 무조건 선한 존재로 설정해놓고 영화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영화 속에서 정승화의 12.6 사건 발생 시부터 여러가지 의문스러운 행적으로 인해 결국 12.12의 발생 원인이 된 정승화의 행적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선한 존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요소를 배제시킨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심각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왜곡시켜버리는 것입니다. 12.12 사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시해당한 12.6 사태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12.6부터 12.12까지 그 논란의 행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2.12 사태는 박 대통령 시해 사건 관련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혐의 조사 과정입니다. 즉, 박 대통령 시해 사건과 관련하여 정승화 육참총장의 혐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연행 과정에서 야기된 우발적 충돌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수상한 행적에 따른 혐의 사실이 없었다면 12.12는 발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승화를 연행하여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행적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혐의 사실은 크게 첫째로 대통령 시해 사건 전후 4시간여 동안 살해범 김재규와 같이 한 행적 은폐이며 그 결과 국방부 장관은 물론 국무위원 전원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이 되고, 둘째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혐의 조사를 위한 연행 전까지의 불투명한 행적입니다. 이 내용은 장세동 전 안기부장의 1995년 한국논단 기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시해 사건 전후 4시간 동안의 정승화의 행적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의 논란의 행적들 1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혐의 사실 1. 대통령 시해 사건 전후 4시간. 첫째, 살해범 김재규의 초청으로 박 대통령 시해 현장 바로 옆에서 식사하며 대기. 김재규는 정승화 총장을 공정동 안가에 부른 이유에 대해서 박 대통령을 시해한 후 정승화를 대동, 비상계엄을 선포토록 하고 예비사단을 서울로 진주시켜 정부 주요 시설을 장악해 하여 정승화에게 주어지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혁명을 성공시키려는 생각에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둘째, 범행 총성 수십 발에 대한 평생을 총성과 더불어 생활해 온 육군참모총장의 감각. 저녁 7시 40분경 김재규의 사격을 시작으로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며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총성을 정승화는 가볍게 생각하여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김정석 중앙정보부 차장보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하였다고 자서전에서 변명하였습니다. 일부러 모른 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 범행 직후 정승화 총장에게 달려간 김재규와 동승하여 현장 이탈.
19시 43분경 수십 발의 총성이 울린 3, 4분 후에 김재규가 상의도 없이 구두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피 묻은 와이셔츠 차림에 권총을 허리춤에 꽂고 총장이 대기하고 있던 곳으로 허겁지겁 달려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총장 큰일 났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합시다. 라고 하자 정승화 총장은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했으면서도 아무 판단 없이 마치 한 패거리처럼 허겁지겁 김재규와 함께 현장을 이탈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넷째, 대통령 서거 사실 인지와 동시에 기회주의자로 변신. 시해 현장을 빠져나와 중앙정보부로 향하던 차 속에서 무슨 일이냐는 총장의 물음에 김재규는 엄지손가락을 축 올렸다가 내리면서 이분이 돌아가셨다 말하였습니다. 유명한 장면입니다. 김재규는 총장에게 큰일입니다. 김일성이가 알면 휴전선의 문제이고 그러니 보안을 유지하고 빨리 계엄을 선포해야 합니다. 계엄을 선포했을 때 어느 부대가 출동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의 장래가 정 총장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 서거 사실 그리고 국가 장래가 정 총장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이미 기회주의자로 변신하였습니다. 이에 정승화는 김재규에게 내가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지휘해야 하니 육군본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6번으로 갈 것을 제의 6번 지하 벙커에 김재규와 함께 도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6번 도착 후 보안 유지와 병력 동원 등 살해범 김재규의 내란 행위에 동조. 김재규와 함께 6번 지하 벙커에 도착 후 정승화 총장은 대통령 서거 사실 확인, 범인 확인, 체포 등의 노력은 일치하지 않고 김재규의 지시에 따라 김재규가 구상한 3단계 집권계획 중 가장 핵심적 조치인 계엄 선포를 위해 자신의 지휘 권한에 있지도 않은 국방부와 해공군 수뇌부를 소집하고 총리나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함이 없이 총장의 권한을 넘은 1사단과 구공수 여단의 병력을 동원하였으며 20시 25분경 김재규에게 그동안의 상황조치 내용을 보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엄군의 배치를 논의하면서 같이 있던 김정섭 중앙정보부 차장과 계엄군 배치 장소를 이야기하자 이를 받아 메모까지 하였고 10시 30분경 육군에 도착한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 서거 사실만 알리고 자신의 행적이나 상황 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였습니다. 김재규에게 대통령 서거 상황을 확인했어야 할 총장이 차 안에서 이야기만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도 없이 총장 권한을 넘은 병력 동원, 군 수뇌부 소집 등 김재규의 지시만을 따랐고 김재규와의 언동 및 행정을 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였는가? 여섯째, 권한에도 없는 청와대 포위 지시 및 경호실 병력 출동 금지 지시. 20시 40분경 김재규의 신변을 보호할 의도로 이재전 경호실 차장에게 경호실 병력의 외부 출동을 금지하라고 지시합니다. 경호실은 대통령의 시신 보호와 범인 체포를 위해 병력 출동이 당연한 상황이었음에도 시해범인 김재규를 체포하기 위한 경호실의 병력 출동을 막았습니다. 일곱 번째, 살해범 김재규의 신변 안전도모. 사건 발생 약 3시간 후인 23시 30분경 김계원으로부터 김재규가 대통령 시해범이라는 고지를 받은 노재현 국방장관은 김재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정승화 총장은 김재규의 신병을 일단 확보는 하되 사태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기 위하여 김재규를 보안사 안가에 정중히 모셔라, 정중히 대하라고 지시하며 김재규의 신변 안정을 끝까지 도모하였습니다. 김재규 체포 후 정부는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10월 27일 새벽 4시를 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 국무위원은 정승화 총장의 김재규와의 언동 및 4시간에 걸친 행적 은폐를 전혀 모른 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합니다. 이와 같이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와 계엄사령관 임명 문제가 논의되는 시점에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어느 국무위원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김재규의 내란 음모에 가담한 혐의자로서 의당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정승화 총장이 비상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에 임명되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8번째, 국무위원들이 총장의 행적 은폐 사항을 알았다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을 것인가? 박 대통령이 부상 정도 있고 살았다면 정승화 총장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정승화 총장은 결국 재판 과정에서 이에 관하여 이렇게 답변함으로써 대통령 시해 전후 김재규와의 언동 및 행정 은폐를 확인하였습니다. 80년 3월 5일 1차 공판. 이제 와서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니 김재규의 범행을 도와준 것 같다. 80년 3월 7일 2차 공판. 육군참모 총장이 범인에게 속아 몇 시간 동안 같이 행동했다는 것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80년 3월 7일 2차 공판. 장관에게 자세한 사항을 보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해보니 적절한 보고 못한 게 불찰이다. 총장으로서 살해범 김재규와 함께 대통령 시해 전후 4시간 동안 행한 언동과 행적을 은폐한 사실은 혐의를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승화 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후로부터 혐의조사 연행 전까지의 불투명한 행적들입니다. 9번째, 시해 행위 참여, 변명 및 진술 내용 임의 수정. 정승화 총장은 김재규와의 석연찮은 언동 및 행적 은폐로 인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계엄사령관 임명을 호기로 삼아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총장 자신이 주도하여 대통령 시해 사건 바로 다음 날인 79년 10월 28일 노젠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난데없이 생뚱맞게 분위기에도 맞지 않는 군의 정치 불관여 성명을 발표토록 하여 박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에 동조하고 아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정승화 총장은 그 다음 날인 79년 10월 28일 합수부의 11.6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자청하였는 바 공정동에 갔던 경위를 나 자신이 작성하는 것보다 정식 조사를 받을 테니 유능한 수사관을 집무실로 보내시오 해서 79년 10월 29일 저녁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자서전에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승화 총장은 자서전에서 자랑한 바와 달리 실제 조사에서 사건 당일 행적을 엉터리로 진술하였으며 불리한 대목은 위압적 태도로 얼버무리고 작성된 진술조서의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에게 내일까지 작성된 진술조서를 총장실로 갖고 오라고 지시하였고 다음날 총장실로 진술조서를 가지고 가자 검사에게 진술조서 내용을 읽어라 라고 위압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삭제를 요구하였고 진술조서가 자신의 진술 내용과 다르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0월 31일 육본 보안대장이 수정된 2차 진술조서를 가져가자 정승화는 자신의 진술 내용에 줄을 긋는 등 일방적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차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진술 내용 수정 사실 등을 보고받은 전두환은 정승화에게 임의로 수정한 진술조서는 법적으로 무효이니 바쁘시더라도 한 번 더 수고해 주십시오라는 전화통화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와 같이 정승화 총장은 김재규와의 행적 은폐의 부담을 계엄사령관 직위를 이용하여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씀으로써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스스로 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0번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증폭. 79년 11월 6일 합수본부장은 당시까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발표로 육군참모총장이 김재규의 지시로 박 대통령 시해 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것을 소문으로만 듣다가 처음으로 확인하게 된 일반 국민들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으며 총장의 혐의 유무를 수사하지 않는 정부와 합수부의 태도에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합수부는 정승화 총장의 혐의 내용에 대한 은밀한 내사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11번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의 내란 공무에 대한 김재규의 자백. 79년 11월 8일 김재규는 3단계 혁명 계획을 자백함으로써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의 집권 구상에 순순히 따라주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재규는 자신이 체포된 뒤에 정승화 총장이 동조한 사실을 숨겼던 연유를 정승화 총장을 계획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의 신변이 위험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은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 내란 음모를 도와준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번째, 김재규와 정승화 총장의 군인맥 형성 및 범인 비호. 79년 11월 13일 김재규 사건이 합수부에서 계엄사령관 통제하에 이관되자 정승화 총장은 지금까지 군 주요 기관을 상대로 한 소극적인 자기 변명 태도에서 군 수뇌부와 수도권 주변 부대의 지휘관을 총장 자신의 계열 인사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79년 11월 16일 정승화가 단행한 군 주요 인사 내용은 수경사령관의 장태환 소장, 6번 작전참모부장의 하석원 소장 등 정승화 총장 자신의 계열로 교체, 김재규와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같이 근무하였고 김재규 추천으로 3군 사령관에 임명된 이건영 중장과 김재규의 안동국립농림학교 후배, 김재규 육사단장 시절 참모장으로 함께 근무하였던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 등 김재규 인맥의 인사는 보직 유지함으로써 정승화 계열 군부 세력과 기존의 김재규 군맥이 정승화를 정점으로 통합되는 인사였습니다. 애초에 정승화도 김재규의 제안으로 육군 참모 총장이 된 사람입니다. 이처럼 김재규 사건이 79년 11월 13일 계엄사령관 통제하에 이관되고 79년 11월 16일 군 주요 인사를 통하여 군 수뇌부와 수도권 주변 부대의 지휘관을 김재규 정승화 총장 계열의 군인맥을 형성한 이후 정승화 총장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김재규를 비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3번째, 계엄사령관의 직분을 이용한 정치 관여와 석연치 않은 정치 행보. 정승화 총장은 79년 10월 27일 군의 정치 불관여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계엄사령관이라는 직분을 이용하여 전국 현안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정승화 총장의 이러한 정치 관여는 79년 11월 26일과 27일 언론사 중진들을 초청한 간담회 석상에서 김대중 씨는 사상적으로 불투명한 사람이고 김영삼 씨는 무능한 사람이며 김정팔 씨는 부패한 사람이므로 새 시대의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군은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이를 막을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정승화 총장의 이 삼긴 비토 발언 역시 공교롭게도 79년 11월 17일 군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살해범 김재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어서 국민들에게 또다시 충격을 주었는데, 즉 김재규는 박 대통령을 살해한 후에 전국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김정필 씨는 부정부패에 관련이 있어 부적합하고 김대중 씨는 사상적인 하자가 있어 곤란하며 김영삼 씨는 역량을 높이 평가할 수 없어 적임자가 아니다 라고 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이 김재규의 대변인으로 돌변하였습니까? 14번째, 최기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조사 실시. 79년 12월 1일 정승화 총장은 군검찰관 전창열 중령에게 11.6 사건과 관련하여 최기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의혹이 있어서는 안되니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명분을 내세워 군검찰관 전창열 중령에게 조사할 것을 지시해 12월 1일에 전창열 검찰관의 주도로 최기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참고인 신문을 하였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의 대통령 조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마음대로 하는가? 대통령의 존재를 인정한 것인가? 15번째, 이재전 경호실 차장을 불기속 처리토록 압력 행사. 경호실 지휘 통제권이 없는 정승화 총장의 경호실 병력 외부 출동 금지 지시를 받고 대통령 유고 상황에 대한 용태 확인이나 시신 경계, 경호실 비상조치 등 필요한 본연의 경호 대책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재규의 내란 행위를 지원하는
수행을 자행한 이재전 경호실 차장의 직무유기죄 구속사안에 대해 정승화 총장은 군검찰에 이재전 경호실 차장을 불구속 처리토록 압력을 가하여 결국 79년 12월 5일 기소각하 처리함으로써 수사를 혼동케 하였습니다. 16번째, 합수본부장 교체 시도. 정승화 총장은 총장 스스로의 정치적 행보로 막후 영향력을 증대하여 과도 정부를 출범시킬 단계까지 왔다는 판단하에 이제 남은 장애 요소인 총장 자신에게 쏠리는 혐의와 의혹의 원천을 없애기 위해 합수본부장을 교체하자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즉 79년 12월 6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최규하 대통령이 선출된 직후인 12월 9일 정승화 총장은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골프 도중 합수본부장의 교체를 건의하였으나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17번째, 살해범 김재규의 변호사 김정두를 통한 정승화 총장의 혐의 회피. 79년 12월 10일 김재규의 3차 공판 시에는 김재규의 변호인 김정두 변호사가 김재규 규명 움직임과 정승화 총장의 행적을 옹호하고 미화시키는 모두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정두 변호사는 자신의 이 발언에 대해 훗날 동료 변호사에게 공판 전날 군 고위층 한 사람이 찾아와 그런 발언을 부탁한 바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정승화 총장은 김재규의 변호사를 시켜 총장 자신의 혐의를 회피케 하는 발언을 법정에서 하게 하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정승화 총장의 혐의 사실들 속에서 결국 정승화 총장은 연행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2.12 발생의 과정입니다. 대통령인 최규하도 석연치 않은 행정에 대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수사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사를 안 했다면 후대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합수부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당히 내 몫을 챙기면서 시류와 적당히 타협을 하고 수사를 안 했을 것인지 아니면 수사를 진행했을 것인지. 정리하면 치명적 혐의 사실을 가진 정승화 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무능한 구태의 군세력을 중심으로 자기 안위를 지키며 전국을 장악하려다가 당시 엘리트 집단인 소위 신군부 측에 의해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2.12 사태는 군사 반란인가? 김영삼 정권 때인 1997년에 군사 반란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났지만 그 과정은 석연치가 않습니다. 쿠데타적 사건, 역사상 가장 긴 쿠데타 등의 애매한 용어를 갖다 붙여 정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12.12 사태에 대해 1994년에 명백한 군사 반란이지만 이들을 기소할 경우 불필요한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다며 기소유예를, 1995년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12.12 사태에 대한 판결은 보류됐습니다. 그런데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로부터 3천억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자신의 의혹을 덮기 위해 초헌법적인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기에 이르렀고, 수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12.12 사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김영삼의 5.18 특별법은 김영삼, 김대중, 양김이 당시 터진 박계동 의원이 폭로에 의한 노태우 비자금의 수렁에서 탈출하고자 공모 기획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비자금 수사가 시작돼 진실이 밝혀지면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한 김대중은 중국 현지 방문 중 갑자기 양심 고백이라며 선빵을 날립니다. 좌파 특유의 본성으로 김영삼 대통령과 관련한 점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물귀신 작전으로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을 통수치고 압박했습니다. 김영삼은 자신의 3천억 비자금을 숨기려고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당시 원수지간이던 김대중과 손을 잡고 마침내 초헌법적이고 위헌인 5.18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5.18은 당시 김대중이 사형 선고받은 사건인데 이를 빌미로 김대중을 꼼수 사면하게 됩니다. 곧이어 전두환 단죄작전에 돌입합니다. 자기와 김대중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막았고 노태우 전두환 때리기에만 몰두합니다. 특히 전두환을 5.18 학살자로 내몰았는데 만약 관계성이 있다면 당시 12.12 사건 뇌물죄 구속 당시 혐의를 더 씌웠어야 했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그림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털어도 나온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5.18 광주 사태는 이미 역사에서 정리되었던 사건인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지난 40년 동안 좌파 정부에서 5차례 정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특별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발포 명령자도 찾지 못했고 헬기 사격설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고 오직 정치 선동꾼들의 표를 얻기 위한 갈라치기에만 활용되어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의 12.12 당시 정승화에 대한 체포 재가를 거부한 이유로 계엄사령관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만일 박정희 대통령 살해 현장에 정승화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미리 공개가 되었다면 국무회의에서 과연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이 될 수가 있었을까? 라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될 수가 없었죠. 여기에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최규하 대통령의 정승화 체포 재가는 즉시 내려졌을 겁니다. 11일 밤에 잘 들어라.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평생을 대통령 가깝게 은혜를 입고 출세해온 자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으로 은인을 살해했다. 그런데도 잘못된 시류는 그런 배은망덕한 인간을 민주투사인 양 호도하려 하고 있다. 이 아버지가 박 대통령 가까이 시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했는지 아느냐. 각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토록 총애를 다투던 사람들이 막상 각하가 저격을 당해 쓰러지사 모두 도망쳐버렸다. 각하를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고 모두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화장실로 도망가 버린 것이다. 사람이 금수보다 나은 것은 은혜를 입은 분에게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설사 겁이 나더라도 용기를 갖고 행하려고 시도하는 그 신념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대통령 가까이 시해 현장에는 비겁한 배신만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의 수사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은 이 아버지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수사 결과 강력한 용의자가 드러났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아버지가 시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려 하다가는 자칫하면 내 목숨과 명예, 아니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어쩌면 아버지는 너희들을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만약 나까지도 내 목숨, 내 가족들에게 연연해서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시해 현장의 그 비겁한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너희들은 내가 극도의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고 해서 내 임무를 저버리고 국가가 내게 부여한 책임과 역사 앞에 불충을 저질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박 대통령 시해 사건 배후에 누가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하다가 보니까 김재규 입을 통해 가지고 그때 그 청와대 옆에 정수가 장군을 내가 뭐 거기 계셨다 하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됐나 봐요. 그 당시 정수가 씨는 육군 참모총장이었으니까. 참모총장인데. 그러니까 그 양반을 조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또 조사를 하려니까 계엄사령관이 돼 있고 이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마음이 막 복잡할 것도 없지만은 안 할 사람은 아니죠. 자기 뭐 불리하게 작용한다 해도 양반이 자기 맡은 일에 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뭐 안 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애를 4씩이나 있고 한 사람이 뭐 너무나 좀 달걀을 가지고 바위를 쳐는 정도로 어려운 일을 하려니 마음이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남편은 그런 국가가 부여한 책임과 의무가 어렵다고 해서 뭐 이렇게 좌고우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 가족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아니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걸 보면은 당시 상황이 쉽지만 않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정승화가 그 옆에 있었다. 정승화 총장이 그 옆에 있었다는 얘기 듣고 뒷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한테도 큰일이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큰일이고 자기가 이제 생각할 때 자칫하다간 나도 제거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제 제거된다는 거는 이제 수사가 중간에서 그냥 중도 이제 흐지부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수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솔직한 제 심정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왜 저렇게 어려운 길을 자기가 택한 것도 아니고 왜 저 양반은 저런데 그 보안사령관에 있다가 이런 그냥 벼락을 맞았나 휘말리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가족의 안위 모든 걸 걸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택이라는 게 진짜 선택이 아닌 거야. 이거는 필수지. 어떻게 그 자리에 가 있던 사람이 그런 일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 영상을 보면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명감에 무거운 두 어깨를 짊어지고 본인의 길을 걸어 갔던 전두환 대통령의 상남자적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 무슨 군사반란이 이런 군사반란이 있겠습니까? 병력 동원도 없이 수사관 몇 명, 헌병 몇 명으로 어떻게 군사반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신군부에 대항했던 윤석민 참모차장, 나중에 국방장관까지 오르게 되고 정승화 외에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인명이 살상된 사례가 적고 그리고 계급 강등 없이 예편한 후 연금까지 다 수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쿠데타를 반대했던 윤흥기 구공수여단장 같은 사람은 장군으로 승진되고 한미연합사 작전참모차장이라는 직책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김호랑 소령은 79년 12월 13일 부임한 정호영 사령관에 따라 빈소도 차려주고 장례식도 부대장으로 치러졌으며 국립공원에 안장이 되고 유족에게는 연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건영 3군 사령관도 장태환과 비슷한 행보를 걸었습니다. 82년부터 91년까지 무려 9년 동안 한국마사회 회장을 역임하고 국회의원을 지냈고 그렇게 모두 정권의 보살핌으로 호의호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대부분 5.18 특별법에 따른 재판에서 신군부에 대항했다가
희생된 행세를 하면서 통수를 칩니다. 장태환은 과연 구국의 영웅인가? 영화 서울의 봄에서 구국의 참군인으로 묘사되었던 장태환은 과연 영웅인가? 영화 속에서 장태환은 이태신이란 인물로 묘사되었는데 이태신이란 이순신과 장태환의 합쳐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12.12 하면 항상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장태환은 12.12 때 충성을 맹세한 정승화 구출을 위해 과격한 행보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차, 장갑차, 토미사일 등을 동원해 경복궁 30경비단과 합동수사본부를 조준하라고 지시하였고 장세동, 김진영 등 부하 장교들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렸으니 갑종장교인 자신을 수경사 사령관에 앉혀준 정승화에 대한 충성심을 충분히 보여준 셈입니다. 수경사는 지금이나 그 당시나 대단한 부대이지 않습니까? 장태환이 내린 명령 중에서 포를 사용한 포격명령, 서울 시내에서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육사 출신 장교 사살 명령, 같은 군복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육사 출신인지 구별해서 사살할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이고 부하들이 따를 수 있는 명령인가?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적절하지 않은 명령들이었습니다. 12.12를 장태환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안타깝게도 막지 못했던 신군부에 대항한 정의로운 드라마틱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자기 부대도 장악 못한 인물입니다. 하나회 때문인 것처럼 지부하지만 450명 장교 중에서 60명 장교만이 장태환 지시에 지시를 따르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회 때문만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돌출 행동으로 혼란만 야기하다가 신군부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빌미를 제공한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12.12 사태 이후 장태환은 군에서 전역하고 전두환 정권에서 공사 사장 자리를 챙겨주었는데 이를 선뜻 받았습니다. 한국증권전선, 현재 코스콤이라는 회사인데 1982년 2월부터 1989년 3월까지 무려 7년간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1989년 이후에는 지금도 없고 그때에도 없는 회장직을 신설해서 1995년까지 역임합니다. 코스콤의 한 고위 임원은 코스콤이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임에도 거래소 이사장이 회의하러 코스콤에 직접 올 정도로 장태환 대표의 위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장태환은 자서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신군부가 주선해 주었던 직장은 대단한 국영기업체도 아니고 얼마 전에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증권회사의 전산 업무를 처리하는 조그만 용역 회사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정권이 밀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꿀보직, 신의 직장입니다. 다시 말해 12.12에서 장태환의 행동이 나라를 구한다는 애국심일까 아니면 단순히 사적 충성심일까? 그냥 단순한 다혈질의 순수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국의 참군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 진영과의 자기 영향을 지키기 위한 그저 밥그릇 싸움?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과연 공사 사장 자리 챙겨준다고 선뜻 받았을까요? 국가를 위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바치면 바쳤지 챙겨준다고 이권을 받고 하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나라를 위해 행동했던 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전두환을 악마화하기 위해 장태환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장태환의 12.12 당시의 행적은 국가를 위해서였다기보다 자기를
사령관에 임명해준 주군인 정승화를 위한 사적 충성심이지 않았을까. 물론 과대평가된 인물이지만 고인이 된 장태환을 욕할 마음은 없습니다. 장태환의 불행한 가족사는 가슴 아픈 일로서 우리 모두가 위로해야 합니다. 그를 이용해서 12.12를 왜곡시켜 선동하여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욱 나쁜 것입니다. 그를 가만히 놔두도록 해야 합니다. 전두환은 과연 살인마인가? 전두환 대통령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공통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신드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비난의 대상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다시 말해서 깔려고 했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은 그와 반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역시 편향적이었지만 그래도 영화 서울의 봄보다는 사실에 충실했던 훨씬 더 사실에 충실했던 MBC 드라마 제5공화국 방영 당시 극중 전두환 장군에 대한 인기가 치솟아 전두환 팬클럽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일본에서도 방영되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매니아층이 형성될 정도로 대히트를 쳤습니다. 이것은 전두환 대통령의 상남자적인 카리스마 있는 매력 있는 캐릭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신군부 인사들이 철저하게 개인적 영달을 위해 무리를 이루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찬탈했다는 영화의 논리는 영화 내내 되풀이됩니다. 전두환 등 신군부가 서울의 봄, 5.18 이런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충족시키려고 했을까요? 그걸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이들에게는 일종의 역사적 사명감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신군부라는 집단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행동할 수 있는 배경은 그런 사명감 없이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군부 세력에 대항해서 싸웠던 김대중, 김영삼 등 이른바 민주화 세력은 그런 사리사욕 없이 순수한 동기에서만 행동을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 투정 과정에서 양김이 보여준 대립과 분열, 갈등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위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운동권 출신들의 폐해, 그 운동권 출신들이 이날에 끼쳐온 해악도 무척이나 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상호 의원이신가요? 그분께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들 그 말씀을 듣고서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불출마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그만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거 못 해본 86 운동권들이 계속 하겠다는 거는 아니 이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냐 이런 태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자기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그 말을 듣고 했고 이 운동권 특권 정치가 그런 차원 그러니까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끼리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청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다잡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5공화국은 야간 통행 금지를 없애고
중고등학생 교복과 두발을 자유화했으며 컬러 TV를 허용했고 프로 스포츠 시대를 개막했고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악명 높은 연좌제를 폐지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중화공업 구조조정과 정보통신 인프라의 정비를 완성했습니다. 정보화는 김대중 정권의 공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완전히 왜곡된 사실입니다. 정보화의 씨는 박정희 대통령이 뿌렸으며 물을 주고 가꾼 것은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앞선 정부가 해놓은 작업의 과실을 그냥 앉아서 거두었을 뿐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평화적인 정권 교체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5공화국 헌법에서 단임제의 정신은 확고부동한 원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연임 또는 장기 집권 또는 연임을 진행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임제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신군부의 의지는 5공화국 헌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공화국 헌법은 7년 단임제를 확고하게 못 박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1인 장기 집권을 원칙적으로 차단했습니다. 7년 뒤에 구체화된 6공화국 헌법에서의 대통령 직선제는 5공화국 헌법에서 다져진 단임제의 성과 없이는 실현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신군부 군인들이 영화 서울의 봄이 주장하는 것처럼 권력과 일신상의 영화를 위해 작당을 하고 쿠데타를 했을까? 영화에서처럼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이자 반란이 되는 것인데 오직 불순한 사리사욕 때문에 군부 엘리트들이 일신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치단계에서 행동을 했을까요? 군부는 근대화 초입 단계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조직화되고 앞선 교육을 받은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이런 엘리트들이 개인적인 사릭사욕으로 목숨을 걸고 12.12와 5.18의 주역으로 나섰다는 것은 단순 무식한 해석일 뿐입니다. 전두환을 욕하는 자들 중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몫의 1만 분의 1이라도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 게 있을까? 라는 어떤 사설 내용이 떠오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사실을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듯합니다. 선동만이 넘쳐납니다. 광우병 선동, 태극기 집회처럼. 구한말 윤치호의 말이 생각납니다. 조선인의 특징은 한 사람이 멍석마리를 당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일단 다 함께 달려들어 무조건 몰매를 때리고 본다라는 말입니다. 송장에게는 발길질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전두환의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끽소리 한번 내보지 못했던 자들일수록 지금 더욱 기승입니다. 임종석이는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신군부 세력과 싸웠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젊은 세대들이 마치 그 시대를 온몸으로 돌파하며 살아온 것처럼 날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두환을 욕하는 것이 시대적 대세가 된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두환을 짓밟는 이 시대는 비겁하고 잔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고 좌파들의 희망대로 서울의 봄이 실현되어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정권을 잡았더라면 전두환 시대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언제가 더 살기 좋은 시대였을까요? 소위 우리는 민주화 정부를 겪고 난 지금의 현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또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록적인 저출산도 심각한 문제인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심각한 저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소위 군부 독재 시대라는 암울했다는 전두환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 열심히 살면 내 집 마련을 하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민주화 시대, 과연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냐? 민주화되어서 우리 인생살이가 행복해졌습니까? 독재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독재라도 좋으니 전두환 시대만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다시 한 번만 와줄 수 있다면,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좌파 문화의 영향은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과학을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 선동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좌파 세력들, 특히 주사파 세력들은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게 우리나라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훼손해 왔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근대화 과정에서의 소중한 가치들, 즉 시장, 기업, 과학, 합리주의, 자유민주주의, 개인, 법치 등의 소중한 가치들이 최근 들어 심각한 위협에 처한 것도 그 원인을 찾아보면 좌파 정부를 겪으면서 치밀하게 진행되어 문화전쟁에서 좌파들이 우위를 점해 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파가 문화전쟁에서 승리한 길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전쟁 2부 건국전쟁의 이승만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